12번째, 웃음 치료. 긍정성을 뒤집으면 개인의 책임을 각오하리만치 고집하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의 대적 점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병을 고친다는 생각이 있다. 노만 커즌스의 환자가 이해하는 병의 해부학에서 웃음 치료라는 치료법을 제안했다. 척추 관절이 굳어버리는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커즌스는 불치병인이 주변 정리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대신에 그는 종합적인 자연치료 계획에 착수했다. 병원은 입안 생활이 지겨운 데다가 식단도 그리 좋지 않아서 식사에 가공식품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일부는 방부제나 해로운 염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용납할 수 없었다.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의사를 설득해서 진통제 말고 다량의 비타민C를 처방받았다. 걱정은 지우고 기쁜 상태를 일부러 유지해서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자 했다. 이것이 웃음치료다. 커즌스의 책을 읽으며 좀 웃어볼까 싶었다. 재미를 들일 계획을 세웠다. 커즌스처럼 치유되기를 바라며 웃긴 영화를 보았다. 소파에 앉아서 윌 페럴이나 마야 루돌프를 보며 웃을 준비를 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었고 뜨거운 물에서 오랫동안 목욕했다. 그러게 한동안 시어준한 답장을 보내야 할 이메일과 TV를 보느라 쓰지 못한 책 때문에 근심스러울 뿐이었다. 이제는 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싫어했다. 그것은 현대인의 평일 일과의 특징인 소금하는 업무와 연락 주고받기에 할애할 생산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오후 2시가 되기까지 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궁금해서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했고 뭐든지 마치려고 애썼다. 언덕에 계속 오르지 않아도 돼. 엄마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안 될까? 엄마가 곁에 있다면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을 텐데 창가에 앉아서 이파리들이 새로운 녹색을 마구 흩뿌리고 단풍나무가 도전적으로 불타오르는 뒤뜰의 흐릿한 풍경에 빠져들었다. 겉에 초인종이 울렸다. 아래 정의호 세계 학용품 배달이 온 소리였다. 나는 연필과 공책 포장을 열심히 뜯어 신선한 시장의 향을 들이마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진실은 내가 글쓰기라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는 것이다. 글쓰기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이었다. 어떤 의미를 찾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 페이지를 채워나가며 고통 속의 길을 찾는 사람, 그런 내가 재미를 누리려는 아이디어를 약하게 따르다가 그만 길이 막혔다.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최근에는 유행한 시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암화제의 회복력에 긍정적인 사고가 보탬이 된다는 몇 연구가 있었다. 당시 수비엘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회의적이었고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연구를 착수했는데 그러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스비겔도 미국 사회도 포용했다. 어느 날 긍정적인 태도가 병이 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어디서나 찾을 수가 있다. 병이 막선 긍정적인 사고로는 환자에게 약간의 통제력을 되돌려준다.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일관성을 제시한다. 다시 한번 의지와 의미 있는 마음가짐을 품게 한다. 설사 이런 의지가 질병이 어서 그릇된 생각이라고 밝혀진다 해도 말이다. 커즌스의 치료법을 따르려고 부산을 떨다 보니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긍정성은 무거운 힘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내 공포 어두운 생각을 어찌해야 할까? 억압해야 할까? 공포의 금속성을 맛을 모르고 척해야 할까? 스피겔의 연구에 의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심리학 교수 제임스 코이는 암 환자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와 암 생존율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적인 사고가 유방암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긍정적인 사고는 지나치게 환원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뇌와 면역계가 특히 깊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깜짝 놀랐다. 생각이나 마음가짐, 여전히 학계에서 영구적인 점화 효과, 또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나는 면역계가 일종의 독립개혁자로서 헐라 감염과 바삐 싸우는 줄 알았다.
신경계와 면역계가 서로 별 관계가 없다는 개정과학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관계에 관해서 찾아보니 정신신경 면역학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성장한 이 학문은 생각이나 무의식적인 점화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피는데 어떤 면에서 이 영향은 스트레스의 효과보다도 훨씬 크다. 연구에 따르면 두 체계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이 발견을 계기로 과학자들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다. 1957년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아드와 면역학자 니콜라스 코헨은 행동주의적인 조건 형성 실험을 통해 인간의 뇌가 면역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래 아드는 사카린 물을 먹은 쥐에게 구토를 유발하는 면역억제제 시클로포스파미드를 투여하면 쥐가 사카린 물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지 알아볼 참이었다. 그런데 사카린과 시클로포스파미드의 연합이 일어나자 나중에는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주사하지 않아도 쥐의 실제 면역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드와 코헨은 쥐 집단을 나눈 다음에 일부 쥐와 사카린 물과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주어 물과 약의 연합을 유도했다. 사카린 물을 가장 많이 먹은 쥐는 나중에 시클로포스파미드를 더 이상 주사하지 않아도 낮은 면역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죽어버린 쥐도 있었다. 즉 쥐가 그냥 사카린 물로 마셔도 쥐의 면역계는 마치 약이 주입된 것처럼 반응했다. 최근에서 사카린 물과 면역억제의 연합이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연합이 약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면역계를 결정짓는다. 아더 코헨은 이 실험에 관해서 중추신경계와 면역 과정 사이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썼다. 아더와 코헨의 발견을 계기로 뇌와 면역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가장 매혹적인 실험을 펼쳐 보인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 노화와 질병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다. 뉴욕 타임즈의 표현에 따르면 랭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려면 신체가 스스로 치유적인 대응을 하도록 이끄는 심리적인 점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랭어는 면역계가 온갖 무의식적인 단서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기념비적인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관찰한다. 한 집단에게는 20년처럼 살아보려고 예전 음악을 듣고 그 시절의 뉴스가 현재의 뉴스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라고 권했다. 이들은 더 젊어진 것처럼 대우받았다. 한 주가 끝날 무렵에 이 노인들의 시력과 청력은 향상했으며 더 튼튼하고 기운찬 모습을 보였다. 하늘이 구름을 얼룩진 흐린 토요일 아침에 나는 랭어 교수와 통화했다. 지금까지 해본 가장 어려운 대화였다. 긍정적인 사고를 포용할 때의 엉성한 모습은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랭어 교수의 실험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내던져야 했다. 내가 오랜 시간에 몸과 마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치면은 랭어와의 대화는 몸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발상에 품은 내 반발심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었다. 사실 랭어의 말은 시인으로서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환기했다.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문제는 이 발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건강이며 몸이 전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랭어는 1970년대에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랭어의 어머니가 전이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때였다. 당시 29살이던 랭어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몇 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어머니의 암은 사라졌다. 암 전문의 이 사례를 의학적인 미스터디로 평가하려 했다. 그렇지만 랭어는 그 상황은 의학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후에 랭어는 전문가 기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생각이 실제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 그 생각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랭어는 조종사가 시력이 뛰어나다는 일반 상식에 근거하여 실험을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모의 비행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시력이 좋아졌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모의 장치가 고장나면 소용이 없었다. 비슷하게 또 랭어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연구했다. 실제 시간과는 상관없이 환자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형 당뇨병 관리와 관련해서 깜짝 놀랄 결과였다. 핵심은 단순히 결과를 상상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느껴야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랭어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병에 책임이 있다거나 하룻밤에 병을 낫게 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랭어의 이야기는 아마도 적절한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의 즉시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비슷했다. 랭어는 우리가 지독히도 생체의학의 세계에 몸을 담근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다. 랭어의 방법은 마음챙김이다. 사람들에게 다르게 마음먹는 법을 가르친다. 어떤 의미에서 랭어는 현실주의자다. 환경이나 기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실의 어떤 점이 병을 악화시키는지 눈여겨보고 그런 계기를 통제하라고 권한다. 만일 흑간 앞에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 근처 일이 악화한다면 흑간을 피하라고 하겠습니다. 랭어는 근처 않도록 말해 흑간에 가서 난 괜찮다고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랭어는 사회문화적인 신호를 극복하기 위해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조정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랭어에게 내 사례를 질문했다. 매일매일 얼마나 상태가 달라지는지 설명했다. 먼저 랭어는 고맙게도 내 증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나처럼 쓱 사라지다 다시 밀려드는 질병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동안은 건강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런 날과 아닌 날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겁니다. 때로 건강이 좋다는 말은 언제나 그 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병이 걸린 것은 아닌 상태를 더 자주 겪으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몸과 마음 훈련의 애호가들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랭어에 비해서 단순하게 축소한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할 것이다. 마음의 역할을 온전히 거부하거나 마음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몸이 처한 냉화가 현실을 지워버리는 식이다. 나는 랭어와 미스터리를 받아들여서 좋았다. 그리고 생각이 병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고 명확한 의견을 내는 점도 좋았다. 물론 뭔가 느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경우 그 기대는 실제 느낌의 한몫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체프힐의 의과대학 명예교수 노틴 헤들러는 소위 부정적인 낙인의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환자가 진단명을 받으면 미진단보다 더 아프거나 허약하다고 느낀다는 증거가 있다. 증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내 경우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기증, 브레인 포그, 신경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병은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데 긍정적인 사고 모델에서 부인하고 싶을 이야기다. 긍정성을 덮으면은 개인의 책임을 가오가리 많지 고집하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데이비드 스피겔에게 전했다. 이런 생각은 곳곳에 많으냐는 하여 1989년 당시 프레스턴 시장은 눈에 저리서 흑성적이 생겼다고 진단받자 암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내용의 특별기구를 내기로 했다.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암세포란 우리 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내면화된 분노라며 시장은 이렇게 썼다.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은 병과 싸우는 시장의 실제 투쟁이 지닌 존엄성을 앗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내가 잘 모르는 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알기로 내가 선택한 특별한 화학요법을 받은 눈 흑색종 환자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현실이 품은 존엄성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품은 존엄성. 나는 내 병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자기 병을 그렇게 여기기로 원치 않았다. 그렇지만은 어느 훌륭한 시인들이 그렇듯이 몸과 마음의 얽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열린 자세로 대했다. 면역계와 신경계의 관계에 관해서 진정 더 알고 싶은 과학자들 또한 같은 자세를 취했다. 랭어의 접근은 그 열린 자세가 신선했다. 내 병은 마음 말고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확고하게 믿긴 해서도 그의 생각은 생활 방식을 뜯어고치고자
병의 양성이 달라졌다고 느낀 내 경험과 이어지는 구석이 있었다. 현대학은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지만 말이다. 몸과 마음에 관한 더 세심한 탐론이 되기는 간절했다. 결국에 어리소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몸이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은 그리 놀랄 만한 생각이 아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환자의 병이 질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겪는 현실의 존엄성을 품는 일, 바로 그래서 내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알고 싶었다. 내 언어를 찾아내려고 그토록 애썼다. 극복에 실패한 상황을 병적으로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만성질환을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환자에게 품위 있게 병에 대처하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들의 품위를 앗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의심스러운 단서. 마침내 내 문제 이름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안도감을 느낄 수 없고 대신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다. 2013년 8월 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아픈 경험을 글로 써서 발표했다. 의사들의 설명하지 못한 증상의 예를 담았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왔다. 내 치아를 떼온 수은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말도 내게 많이 오긴 했다. 와이파이 장치 때문에 전자기파 중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뉴욕적으로 저세의 어느 산에는 무릎 뒤에서 오랫동안 무시당한 기간인 두 번째 심장이 작동하지 않아서라며 또 수수료 $1000만 내면 두 번째 심장을 도울 장비를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했다. 어린 병이를 위한 심장박동이라고 했다. 스파에서 일하는 어느 여성은 모든카이 기계라는 것을 써보라고 제안했는데 나는 한때 그 스파에서 관장을 받았는데 비참했다. 기계가 내 영적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테니 몸도 날 거라고 했다. 거의 미친 소리 같았다. 그러다 한밤중에 불안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었다. 사실 내가 결함이 있는 두 번째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와이파이 장치가 나를 아프게 만들 수 있나? 빨간 약을 고른 매트릭스 네오처럼 나도 세계의 작동 원리에 관한 바꿔야 할까? 그러다가 내가 라인병인 것 같다는 의견을 몇몇 사람이 보내왔다. 전기 충격과 신경 문제가 진드기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궁금했다. 나는 뉴욕시에서 자라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캠핑을 좋아해서 여름 동안에 버몬트와 케이프 코드에서 몇 달씩 보냈다. 내가 알기로 라인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엄마는 매일 자식들에게 황소 눈 모양의 발진이 생겼나 확인했다. 이런 시절 엄마는 내 몸에서 진드기를 많이 잡아주었다. 그렇지만 그 시절은 발진이 없으면 감염이 없는 것이었다. 황소 눈 발진이 확실하게 생긴 적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났다. 부모님이 남동부 코네티컷으로 이사한 뒤로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는 거의 매년 여름이면 라인병에 걸렸다. 엄마가 죽은 후 봄이 되자 내 몸에 생긴 둥근 모양 발진은 몇 주간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보통의 라인병 발진과 달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물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를 한 번 받긴 했다. 자전거를 타던 그 동안의 통합의학 의사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 음성이었다. 그래서 가능성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대학에 왔던 어느 헤지펀드 매니저가 내 글을 읽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라인병 검사의 음성이었으나 나중에 양성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몇 달 만에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나도 재검사를 받아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 돌고 돌아 검사를 사람을 찾아냈다. 만성질환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찾던 초기에 한기능 의사 치료를 알게 되었다. 그를 매트 갈렌이라고 부르겠다. 갈렌 원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기 환자가 많았다. 갈렌은 20대에 세계를 여행하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뒤로 건강에 관심이 생겼다. 의사를 찾아도 답을 구하지 못하자 스스로 의학을 공부하고 치료자들과 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건강을 회복했고 기능의학 치료실을 열었다. 갈렌은 만성질환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명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보통 온라인 초정자 집단을 그리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 지도자를 대표한다. 이들은 발효 식단과 신체 소양에 전념하고 서로 상종하는 일이 흔한 영양과학을 살펴 실용적으로 통합한다. 최첨단 과학을 강박에 가까울 만큼 따지며 갈등을 빚는 모습에 매혹된 나는 그 웹사이트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리듬과 시각 교차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보통 온라인의 정보는 서로 모순되고 의심스러울 때도 잦았는데 갈린의 뉴스사이트와 웹사이트는 정성을 따졌다. 나는 갈린이 증거를 중시하며 어떤 정보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다. 명상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감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자는 갈린의 입장은 여러 새로운 지식을 근거로 삼았다. 기존 의사들이 어떤 답도 주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는 데다가 또 몇몇 통합의사는 얼마나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린과 원격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 문제를 갈린이 알아내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는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조언을 해주리라 생각했다. 마침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갈린과 통화했다. 여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건강이 약간 좋아졌다. 그래도 피로와 무리인 포옥으로 여전히 힘들었다. 짐과 나는 친구가 비운 그랜포그의 그 집을 또 빌렸다. 시 편집자이자 작가인 친구의 서재는 벽장마다 시집이 가득 꽂혀 있었다. 나는 아침에 서재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좋았다. 위아래가 나눠진 문이 앞들을 접하고 있어 위쪽 문을 열고 따뜻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긴 하곤 했다. 갈린과 통화하는 동안에 내 검사 결과 비타민 D 부족을 분석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친구 책장의 아름다운 책들,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책들을 눈으로 훑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먼저였다. 갈린은 자가면역 발효 식단을 다시 해보라고 권했다. 발효 식단. 그리고 질 좋은 그루타티온 보충제도 제안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토양 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꾸라고, 과거 시대에 먹을 법한 음식에 더 가까울 거라고 했다.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라고 적극으로 권했는데 비타민 D 부족은 자가 면역의 염증 수준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단다. 비타민 D가 면역 중재의 효과를 낸다는 증거가 아주 많다고 했고, 갈린은 이런 조치를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그러면 그 조치가 어떤 변화를 내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갈린의 핵심 권유는 통증과 염증의 저용량 날드렉선 요법을 써보자는 것이었다. 이 요법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날드렉선은 아편유사제 수용제라는 약물로 보통 알코올과 마약 중독 치료에 사용한다. 그렇지만 날드렉선을 아주 조금 쓰면은 면역 기능 장애로 또 보이는 증상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몇몇 의사들이 알아내었다. 갈린은 의사가 아니어서 저용량 날드렉선을 처방할 수가 없지만 구할 방법은 알려줬다. 그래서 갈린과 통화하고 며칠 후에 나는 저용량 날드렉선을 처방해주는 감염병 전문의와 예약을 잡았다. 2014년 늦은 여름날 시의사를 만나러 갔다. 습하면서 약간 쌀쌀한 날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서둘러 진료실에 도착한 무렵에 땀이 나고 춥기도 했다. 진료실은 적당히 흐트러진 모습이 매력적이고 살찐 닥스훈트 한 마리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졸다가 새벽 게으르게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는 숲풀이 무성한 안뜰 저물이 보였다. 시의사는 1시간 동안에 내 병력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오래된 IBM 컴퓨터에 기록을 했다. 예전에 혈액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인은 저용량 날드렉선을 마음 편하게 처방해 주었다. 작은 브레스의 용기에 담긴 저용량 날드렉선을 보니 몸에 문질러 버리는 데오드란트가 생각이 났다. 날드렉선을 잠들기 전 팔 한쪽에 발라야 했고, 인체는 보통 늦은 밤에 엔도르핀을
가정만이 생산한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에 엔도르핀 생산을 억제하면은 다음날 더 많이 생산하게 되니 이론적으로는 내 건강이 호전될 터였다. 그 후 나는 테러리스트 무리가 브루클린을 공격하는 생생한 악몽을 꾸었다. 노동절이 있는 주말 동안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전미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보러 갔다. 친구들 한 명이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우리는 경기장 위쪽에 앉아서 여름을 보낼 계획인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세레나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복식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사흘 후에 나도 친구가 걸렸던 감기를 앓았다. 지인들은 재겪는 날 들어선 효과를 보았다지만은 나는 아니었다. 어느 날 산책 후에 엔도르핀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기는 했으나 날 들어서는 마법의 탈환이 되어주질 않았다. 갑상샘 문제가 또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잠에서 깬 처음의 시간이 너무 끔찍한 힘들어서 이 시간을 버틸 전략을 짜야 한다. 일어났을 때에 나는 절망적으로 체념을 한 편, 또 이 난국을 어떻게 해서든 나갈 수 있다는 확신도 품었다. 상태가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의 차이를 알아내기만 한다면 엘렌 랭어와의 말처럼 반전이 일어나 호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되어 검사 결과를 보러 의사의 병원을 갔다가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치가 높습니다. C가 보여준 C의사는 이 검사들이 실제 세균이 아니라 라인병에 대한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항체. 대신해서는 내가 저녁 날드럭선을 계속 복용하면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생전기름과 사과 식초를 먹고 일부 통합의사들이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포스타티딜콜린을 투여받으라고 했다. 효과 없으면 다시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 전기 충격을 겪고 건강 상태가 나빠질 때를 시작으로 잡으면 어둠 속에서 15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내 문제의 이름을 찾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녹음을 느낄 수 없고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다. 심지어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에 탈진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력 카운트 문제를 겪거나 방향 감각을 잃은 나머지 집을 찾느라 애먹었다는 내용의 이틀의 게시물을 읽게 되었고 힘이 빠지는 이야기였다. 결국 검사 결과로 상황이 더 불확실해졌다. 진단을 받으니 질문이 더 많이 생겼고 다들 동의할 한 가지는 후기 라인병 환자에게 항생제 3주 복용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라인병 진단을 받아들이는 이런 위험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일 같았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결정해야 했다. 라인병에 대해서 며칠 뒤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 질문을 잠시 손에서 놓게 되었다. 현대학이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은지 정확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시골이 따뜻한 어느 날 밤 나는 짐과 함께 친구 크리스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육가 근처에 바위에 다녀온 아우의 아픈 몸으로 잠을 청했다. 꿈에서 어둡고 긴 거리를 걸었는데 그 속에서 트렌치 코트를 걸친 어두운 형제체가 뛰어나와 나를 칼로 찌르기 시작했다. 옆구리를 손으로 엉켜잡으니 피가 줄줄 흘렀다. 땀에 부욱 젖은 채 깨어났다. 위층 이웃은 여전히 깨어있었고 침실에 손님이 있는지 낮은 소리가 들렸다. 쑤시는 느낌은 여전했고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 한 잔과 에드빌을 먹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경험상 자궁 내막증 탓이었고 보통 1시간이면 통증이 가셨다. 그냥 통증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번엔 통증이 되려 심했다. 짐은 다른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소파에 자고 있었다. 나 좀 병원에다 데려다 그 빛이 밖으로 엉설되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내 몸이라는 상자는 더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졌다. 짐이 차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내 통증은 내가 죽어드는 의미라는 생각도 들었다. 기묘하게도 차분한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 생각했다. 내 컴퓨터에 형편없는 초보는 버려두고 대신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뭐든 놔두었으면 했다. 문이 열리고 짐이 방으로 뛰쳐들어서 나를 차로 데려갔다. 차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내 손을 잡아주었고 도로가 비어서 차가 들컹거릴 때 나는 그렇게 숨을 쉬었다.
새벽 3시 병원 로비는 횡간이 빈 텅빈 모습이 꼭 버린 절 같았다. 나는 신경담으로 만들어진 나무 같은 상태였다. 유리 미달이 문을 지나는 순간에 무릎을 꺾였다. 파스텔색 수술복 차림의 사람들이 휠체어를 챙겨 나타났다. 밝은 복도를 여러 개 지나 엘리베이터를 가면서 내게 부드럽게 건넸다. 나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차가운 음악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 이름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쏘아붙였다. 아파서 의사가 검사를 지르며 복부를 너무 세게 눌러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알고 보니 나는 자궁 내망랑이었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골반강을 통해서 출혈이 났다. 피를 너무 흘렸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의료진이 초음파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다음 나를 침대로 옮기다 모르핀 덕분에 두려움이 다 가셨다. 약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리던 병원에 찾아왔다. 정말 안심이 되네요. 담당 의사와 병실을 오거나 레지던트들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의사들은 나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내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수분을 공급하고 모르핀을 계속 주입하기 위해 정맥 주사를 시작했고 통증을 관리할 치약 전문가도 불렀다. 결국에 출혈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번에는 현대의학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했다. 나는 진통제가 필요했고 관찰이 필요했고 아무도 내 이름 말고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응급수술보다는 아무래도 미리 계획한 수술이 안전한 만큼 의료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은 난코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고 나를 퇴원시켰다. 그날 의사는 아주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빛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옥시코드 마약성은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기묘한 꿈 같았다.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속 포장의 상자를 벗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듯했다. 구부린 채.